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로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우려를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고, 여당은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당내에선 결자 해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 이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경제적인 지원 정도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조건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을 한다든가 또 이제 국제법상에 적용되는 전쟁법 예.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군사적 지원을 검토할 수가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요. 러시아가 그런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량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가 예. 이게 전쟁법 위반 그런 걸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윤 대통령이 고도의 저기를 포석을 둔 거라고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러시아에게 그런 걸 안 하면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전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무기가 150mm 그 포탄입니다. 예. 이 포탄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게 좀 부족해갖고 얼마든지 그게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은 전세를 우크라이나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갖고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니 그 암만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 그렇게 대량 학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야당은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신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교는요, 연습이 안 되는 거고요. 외교 국방이 그런 분야고 더군다나 국내 정책하고 다른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도 보통 상대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번 내뱉으면은 걷어들이기가 힘들어요. 그게 주 69시간하고 지난번에 외교 문제가 터졌을 때 주 69시간은 걷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상대방한테 말을 뱉어놓으면은 걷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엄청난 사태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 국방, 안보, 정보 이런 것은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돌다리를 두들겨서 가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조건을 우리가 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이라는 건요. 조건과 가정을 하면서 정책을 형성해 나가고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지금 도청 상황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고 그 도청 중에 몇 건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민감한 한국과 무기와 관련, 우크라이나 무기 관련이 언급이 돼서 155mm 포탄이 밀어내기니 뭐니 이러는 판에 대통령이 로이터스 통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듣는 러시아는 이거 진심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외교를 이렇게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럼 뭐를 대안으로 저는 제시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 김일성의 기습 남침에 맞서서 했을 때 유엔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그런 손길이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존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요. 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런 국가를 어느 그 나라가 제대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상대를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사실상 6.25 때 우리 김일성 일당에게 함락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소멸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이건 명백한 잘못된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이익이 있어요. 러시아에 우리나라 법인이 140개 정도가 가 있고요. 그게 온전히 거기에 뿌려놓은 우리나라 그 기업의 자산
자산만 해도 수조 원대에 이릅니다.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요. 이미 미국에요. 저 150mm 그 포탄을요 10만 발 수출을 했어요. 이게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최종 사용자가 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밀어내기 수출이거든요. 네. 미국이 기존에 있던 재고를 먼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비는 부분은 우리는 미국에게 수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직접 수출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워낙 이제 한국의 이 탄약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레버리지를 외교안보적으로 하나 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걸 국가 이익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미 동맹 이런 것도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도감청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그 영어권 정보 첩보 기밀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을 높인다든가, 또 나토식의 핵 공유를 한다든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따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무조건 뭐만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6.25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은 그럼 화끈하게 뭐 얘기를 하든지,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상황을 그 당시 도청 문건이 진본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고민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참모들이 하고 그랬으면 대통령이 받아야죠. 지금 이렇게 화끈하게 그럼 얘기할 것 같으면 조건이 뭐니 다 걷어내버려야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면은요, 러시아는 한국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났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무 사고 없는 이 주도 면밀하지 않은 외교가 잘못하면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어저께 이제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입장을 좀 밝혔는데, 기존과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22일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귀국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19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파리에 있는 특파원들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가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22일 날 봅시다가 얘기에 전부 다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는 22일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에서 지금 돌아와다오 송이여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송영길아 제발 돌아와다오. 네네. 이거 딱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송의 그 입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착수해서 네. 대표가 일을 해야지. 대표가 지금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자기한테 먹물이 튀기는 것만 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크게 잘못된 것이고 패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어제 있었던 모습인데, 사실 저 내용을 전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전혀 들어올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2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강내구 수장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랬는데, 이게 예.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저는 또 변호사 아니에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를 따질 겁니다. 들어오면 자기가 어느 정도로 이게 방어가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고 어떤 증거를 이미 확보를 했는지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몰라요. 이런 순간에 그다음에 현역 의원도 아니죠. 방탄조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긴급 체포를 해갖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만약에 또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뭐를 쥐고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요 아마도 이제 이거저거 아마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내구 구속영장 침해에 법원에서 과연 발부를 하는지 기각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윤관석, 이성만 이런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검찰에 갖고 뭐라고 소명이 되는지 그 소환 조사 받은 기사가 또 나오고 뭐 이러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혀져 가지고 자기가 가갖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귀국했다가 그냥 쇠고령 차버리는 이런 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민주당의 다급한 그거랑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겠죠. 예, 상황이 이러니까요. 민주당 안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 고문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사권이 없는 당 자체의 사실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신 전 의원님 2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더민초뿐 아니라 사실 민주당 안에서 최대 의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미래에서도 계속 엄중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지금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당 대표가 최초로 닷새 만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치를 취해야죠. 송이여 돌아와다오 얘기 한마디 하고는 들어갔어요. 예. 근데 첫째, 수사하고 이 충돌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럴 단위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그럴 단위도 없죠. 기왕에 있는 당 조직을 가지고 그러면 하든지 아니면 새로 뭘 만들든지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기초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지금 당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자가 드러나고 검찰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출당이 됐건 탈당 권유가 됐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 그러면은 정당법에 따라서 당이 그러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송의 귀국도 이렇게 송이여 돌아와다오라고 부드럽게 할 일이 아니고요. 돌아와요 소렌토로 불러서는 안 돼요. 빨리 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리 당에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다. 우리 당에 진퇴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당신 전직 대표로서 책임지고 빨리 와라. 그것도 바로 와라. 이렇게 해야죠. 지금 송 대표가 거기서 이미지 관리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싱글싱글 웃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에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함구령을 내려야죠.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당 대표로서 지휘부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인데요. 지금 기본 책무는 안 하고 돌아와요 송이여라고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옵니까? 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지금 걸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송명 연대가 그 당시에 굉장히 바닥에 이심송심이란 말이 이심송심이란 있었죠. 말이 있듯이 송명 연대가
하여튼 수사에서나 언론에서 거론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대 목표로 보여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 당이 지금 존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한보 하루하루를 임해야죠. 지금 지도부의 모습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8년에 한나라당 그 전당대회 때도 돈봉투가 돌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2년 후인가 고승덕 의원이 자기 박기태 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 받았다. 이게 좀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틀 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기태 그때 그 당대표로 당선이 됐었죠.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한 분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때늦은, 좀 뒤늦은 뒷북치는 이제 뒷북 대응인데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재명 대표 본인 또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어제 보니까 이제 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그 예. 옥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로비 관련 이런 거 했다든가 정진상 씨가 뭐 그 김인섭 씨 구속 수감돼 있을 때 2번이나 특별 면회를 갔다든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서 이제까지 해명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 사법에 가장 직면한 게 그거거든요. 조만간 이제 정진상 소환 조사, 이재명 소환 조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본회의에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그 표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내친다 할지라도 네. 지금 윤관석, 이성만 또 300만 원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출당시키고 탈당 권유해버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이재명 저분은 말이야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뭐 더 많이 뭐 한 것 같은데 우리 뭐 고작 뭐 300만 원 갖고 우리는 이렇게 내치고 자기는 뭐 정치 탄압이라고 그래? 그럼 당신 한번 보자. 체포동의안 표결 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친명계 의원들은 내가 뭐 그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이요.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배신 당했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반발하거든요. 그 배신감이라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 국내 돌아가는 상황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것이고 만약에 정말 당 내에서 어떤 강경한 조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라는 생각이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 전 대표 입장에서도요. 저 386 정치인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삐끗거리면 자기 인생 전체가 통째로 부정당하고 아주 안 좋게 수십 년의 정치 인생이 여기서 불명예스럽게 이제 마감이 되는 거니까 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라고 보고 지금 저 정도 뭐 이렇게 압박을 받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이라도 좀 일찍 귀국해갖고 쇠고랑 차고 구속되는 거 보면 조금이라도 이게 국민 여론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그런 생각에서 지금 조기 귀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송 전 대표는 그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 그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여러 가지 또 뭐 무슨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단히 응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는 당내에서 압박하고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런 분위기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다소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하는. 경악할 일이죠. 이것은 지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의 향응 제공도 의원직이 날아가고 그런 선출직들이 직을 내놓는데 300만 원 이런 500만 원이 작은 돈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예, 몇몇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신조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연일 나오는 이유,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그냥 그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 뭐랄까 이거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죠? 이게 국면 전환용 검찰의 기획수사다.
그리고 문제 녹취 파일도 검찰에서 특정 언론사에 흘려준 게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예. 오히려 이정근 전 부총장 변호인 측에서 그 특정 언론사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는데 저러다가 이제 국민정서법에 딱 걸려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밥값, 실비 뭐 이런 내용들. 신조 전 의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2008년 그 한나라당 판례만 봐도 사실 다 유죄로 선고가 됐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봉투라는 이 세 글자에 이렇게 입장을 취해도 될까? 뭐 이런 국민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특히 친명계 의원들이 이걸 지금 방을 합치고 하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장경태 최고도 그렇고 또 이거 말고도 박성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를 보니까 송 대표하고 문재인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건 없지 않느냐 그랬으니까 바로 또 직접 통화하는 녹취가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아무나 나와서 뭐 말잔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걸 변명이랍시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과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뭐 이 얘기를 하고 또 반박하는 녹음이 나오고 또 치고받고 여야가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사죄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과하고 사죄해야 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하고 또 뭐 또 들어가고 사과하고 지금 정성호 장경태 두 의원 사과했거든요. 예. 예. 사과한다고 저 녹음이나 저 발언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일단은 함구령이 필요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계의 다방면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건데 지도부가 지금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제 돈봉투 의혹이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였고 이 휴대전화 녹취가 이제 연일 언론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이제 검찰이 언론에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누가 왜 제공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4월 12일 날부터 이 사태가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변호인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이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큰일이 터진다라고 얘기한 건 9월 달에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이 되고 네. 10월 19일에요. 친정 엄마 집에 보관돼 있던 핸드폰이 압수수색으로 나옵니다. 그때 사실 이미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변호인이 또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뭔지는 모르죠. 뭔가 일이 터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에 송 대표가 출국을 한다고 그래요. 프랑스에 연수를 간다고 그래서 예. 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출국 금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관련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내지는 당 관계자들만 몰랐을 뿐이지 작년 9월, 10월, 12월쯤에서 관련자들은 뭔가 큰일이 곧 터진다라는 것이고 그 터지는 일이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라는 짐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이미 작년 10월 19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이 검찰의 손에 넘어갔을 때 이미 사태는 거의 지금의 사태가 예견이 됐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언제냐? 3월이냐 4월이냐 아니면 그 이전이냐라의 문제일 뿐이지 전혀 이것은 이 사태는 움직일 수 없는 방향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화기가 지금 11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화기에 어떤 녹음이 유출이 됐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아마 통제가 불가능할 거예요. 검찰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녹음이
유출이 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봐야죠. 근데 이거 예. 녹취 파일 이거를 연일 단독 보도하고 있는 JTBC가요. 예. 뭐 엊그저께 그 본인들 뉴스 프로그램에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 검찰로부터 받은 거 아니다. 네. 근데 작년 말에 이 관련 정보를 입수를 했고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 이제 출국하러 할 때 그 입장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있는데 근데 굉장히 불쾌하면서 대답을 않고 그 보좌관은 뭐라고 이제 해명하는 답을 보내왔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JTBC 그 뭐 단독 보도한 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을 발견했는데 그 단독 보도를 보도국 기자가 아니라 PD가 해요. 오모 PD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단독 보도를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거 왜 뉴스 프로그램에 이 뭐 왜 그 PD가 나와서 연일 그렇게 단독 보도를 하는지. 아니,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막 가끔 뭐 이제 방송이니까 네,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좀 방송에 가끔 있습니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보통은 아니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그 저기 방송사 안에 취재부서 그러니까 보도부서와 이 시사 교양을 하는 PD 부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보가 그렇게 들어가는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요 검찰이 만약에 흘렸다면요 그 검찰을 출입하는 법조기자한테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흘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이제 그 이정금 부총장의 저 변호인을 변호인이.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예. 작년 말부터 민주당 사람한테 이거 잘못되고 났다면 민주당은 박살난다.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전 그 뭐 보도 기자도 아닌 PD가 그걸 입수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검찰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강내구 상임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속도가 더 붙을 거란 관측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검찰 마음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구속 여부는 이제 재판부 판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의중에 따라서 결심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이 될 텐데 예. 이게 이제 강제 귀국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귀국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진 조속, 조기 귀국이 사실 민주당의 그 받을 수 있는 손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조속하게 귀국하는 것이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수순은 현직 의원들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이 오겠죠. 시점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속도를 붙게 된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제 보세요? 뭐 저는 뭐 국민의힘 쪽 뭐 사람으로서 그 뭐 남의 집 뭐 이렇게 된 걸 즐기고 있을 수만도 없는 거고요. 예. 정말 뭐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비슷한 사건이 그 저희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아니냐. 그럼 민주당이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그 끊어낼 거 끊어내고 이게 구태, 악습 이런 거 끊어내고 뭐 하면은 국민의힘도 상당히 긴장을 해서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없는 쪽으로 뭐 정치 제도 뭐 혁신을 한다든가 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자진 사퇴 요구가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뭐 아직까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당 분위기가 막 썩 좋지는 않아서요. 이러한 분위기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이 실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초동 대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실기를 했고 지금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바깥에서 계속 당을 헐뜯고 뭐 희화화 시키면서 본인의 그 묘한 그런 거를 그 당에 아주 안 좋은 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이런 건데 근데 바로 이제 김재원 최고의 문제의 발언은 그런 정광훈 목사를 마치 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우파 천하통일한 뭐다라는 등 그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 입장하고도 전혀 다른 5.18 관련 입장을 막 이렇게 내뱉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뭐 상임 고문에도 해촉하고 뭐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입당한 당원들 정리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늦은 감은 있으나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도 지지난주인가 아마 김재원 최고 윤리위 회부에서 징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네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뭐 보시는지요? 실기한 것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금 김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지금 거의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수를 안 한 최고위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된 지가 한 달하고 조금 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초장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 자체가 지금 매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제 실기는 이미 한 거고 네. 뭐 이건 되돌리기 어렵고요. 지금 이걸 수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황정근 윤리위원장 체제로 해서 이것을 돌파해 보겠다고 방향을 정한 건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이거 김기현 체제가 이미 좀 상당히 금이 갔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구시장 홍 시장을 해촉을 하면서 그 금이 더 벌어져 보이게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건지 혹은 하더라도 이게 수습이 정확하게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아니 보시는 건지. 실기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지금 사고를 연달아서 뭐 서로 다투가면서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수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윤리위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만 어쨌든 윤리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징계 대상이 될 것이고 징계 수위까지도 이제 거론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계시는지요? 김재원 최고가 이렇게 본인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의 저러한 요구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 지키겠다. 나는 선출직이니까 내가 그거 갖고 물러나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저는 김재원 최고의 정치적 미래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윤리위에 의한 징계, 네. 그러니까 타율적인 제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요 지금 자진 사퇴냐, 자진 사퇴하면 일정한 좀 그 휴직이 공백기를 갖다 보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은. 그러나 여기서 자진 사퇴라든가 이런 자율적 해결의 길을 그냥 아예 블락킹을 해버리고 네. 나는 버티겠다 하면은 윤리위에 의한 타율적 제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총선 1년 공천 받아야지 뭐 출마를 하든 뭐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공천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지금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자율적 제재에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뭐 회의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당 뭐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하고 당대표도 새로 하면서 지도부가 이렇게 새로 형성이 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야당도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박범계 의원이 깜짝 경선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4강전이 되는 건데 박범계 의원 뭐 출마하는 배경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친문 쪽의 분으로서 대표적인 분인데 친문에서 친명으로 이렇게 넘어선 의원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친문과 친명의 양쪽의 지원을 같이 바라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친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나는 친명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2대 2의 상황이라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더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 어떤 돈봉투 의혹도 있고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뭐 중간 평가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인물에게 그래도 좀 유리하게 갈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이제 이게 이재명 리스크가 만약에 당을 뒤흔드는 사태에 돈봉투까지 지금 가세가 돼 있어서 당의 미래, 당의 내일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내대표는 사실 어떤 아주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당을 대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고 거의 당 대표에 준하는 선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 네 분을 놓고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는 이제 아주 뭐 당리 당략 차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좀 정치 혁신 차원에서 볼 것인지 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이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네. 민주당이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친명계 색깔보다는 아닌 쪽이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의 어떤 개혁과 혁신의 바람이 불 것이고 그것이 또 국민의힘을 생산적으로 긴장시켜서 네. 뭐 또 국민의힘도 더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도 잠깐 여쭤볼게요. 그 깜짝 출마하게 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깜짝 등판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보면 그냥 찻잠 속의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네. 이변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